10월 3주차 수업이고요. 18, 19, 20 얘는 그냥 시켜볼게요. 자, 말을 잘못하면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채원이 다, 그쵸? 혀 안에 도끼 들었다, 그치? 혀가 사람의 말이 도끼가 될 수 있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권세를 휘두르는 거. 재영이 나 하늘을 쓰고 도리질한다. 뒷배에 하늘이 있는 것처럼 군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제가 할게요. 뭐예요? 할 말을 못하거나 겁이 나서 길을 펴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침먹은 진의 신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죠.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1번부터 풀이 한번 합시다. 이제는 뭐예요? 사실상 기억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21번 피지 못할 꿈에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 아버지, 타지에서 죽어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자, 그래서 봤을 때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다 이렇게 얘기했어. 꿈이 피지 못하다. 꿈이 꽃봉오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수사법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알아놔야 되는 거. 자, 얘들아 힌트 줄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피다, 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해요.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꽃이라고 하는 거, 핀다라는 거 이건 물질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좋아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수사법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얘도 꼭 언급을 하고 가야 된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쉽다. 얼음장에 누우신 듯 이라고 했어. 얼음장에 누운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서정이 같이 듯이처럼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지규법이죠. 그렇죠? 지규. 그 다음에 손발은 식어갈 뿐. 수사법 차원 아니지만 그래도 봐야 해요. 식어가다 촉각적 침상. 그러니까 촉각. 되죠? 그 다음에 22번 빠르게 할게요.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녀, 스윙 아닙니다. 그녀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물어봤다는 거는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자, 엉겅퀴 같은 옥내야 우리 시인에 따라. 여기서 엉겅퀴 같은 그 옥내가 바로 그녀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그 옥내가 우리 시인의 딸과도 같은 사람인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쭉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녀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알면서 물어봤다. 하지나 무슨 법? 서리법이죠. 언제 그칠 것인가? 그쳐 안 그쳐? 안 그친다는 얘기죠. 그죠? 안 그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건 내가 할게. 엉겅퀴 같다. 같이처럼 듯이 지규법. 그리고 하나 더. 옥내야 했어. 자, 누군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명사, 고유명사에다가 혹격조사 아야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르는 거 무슨 법이라고 해? 돈호법이라고 하지. 누군가를 부른다. 돈호, 부를 호자 써가지고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아. 뒤에도 옥내야 우리 시인에 따라 둘 다 불렀기 때문에 둘 다 돈호법입니다. 그죠?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 이거는 얘들아 이제는 상식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은 추가시죠. 그죠? 자, 시조인데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줄여 죽은 진들 챔이라도 하는 것인가 했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다. 자, 우리 왕 중에 가장 어린 나이로 즉위한 왕이 있다. 근데 폐위도 당한 왕이 있지. 누구야? 단종이 있습니다. 그죠? 단종이 있는데 그 단종을 폐위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다. 단종을 폐위시킨 사람 세조라고도 하고요. 무슨 대군? 수양대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켰다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해석이 됩니다. 자, 봐봐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으라. 자, 이걸 쓴 사람은 단종의 충신입니다. 그러면 이 수양산이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는 리얼 수양산이야. 진짜 이름이 수양이라고 하는 산인 거야. 산일 수가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수양대군. 근데 자, 수양대군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비판해봐라. 죽죠. 죽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봐봐. 수양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호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했을 때 채원아 뭘까요?
사실 이런 법이라고는 잘 안 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더 많이 써요. 무슨적 표현.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이중적이다. 의미가 두 개야. 중의법이라고 해요. 의미가 이중적이다 이 얘기예요. 중의법. 되시죠? 자, 중의법을 쓰고 있다. 왜?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으라. 솔직히 이거는 내가 그림도 외우겠다. 설명할 때 이 이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 중국의 고사랑 연관되어 있다. 옛날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제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아니야. 두 명의 사람을 같이 지칭할 때 이제라고 해요. 누구랑 누구? 백이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사람들이 중국의 충신이야. 자, 중국의 충신인데 정확히는 어디의 충신이냐? 은나라의 충신이야. 은나라의 중국 충신이야. 이 충신 둘이 있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중국은 나라가 하도 많이 바뀌었죠. 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은나라에서 뭘로 변할 때? 주나라로 변할 때가 있었어. 자,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내가 섬기는 나라이자 왕은 은나라이자 은나라 왕이야. 근데 나라가 주나라로 바뀌었다. 뭐야? 주나라 섬기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방안이 있어. 어디로 가냐? 수양산이야. 아까 나왔던 그 수양산이야. 수양산으로 가서 나는 이 왕조에 대해서 절대 섬기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왕조를 섬기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산에 들어가서 은거를 한 거야. 숨어 지냈다고. 근데 숨어 지냈는데 먹을 게 없잖아. 얘네들이 뭘 먹었다고 했더라? 뭘 먹었다고 했더라? 자, 얘들아. 산채 비빔밥에 들어가는 거. 고사리. 원래는 이제 독이 있는데 삶으면 갈색이 되잖아. 그 고사리를 먹고 살았어. 근데 고사리는 반찬이야, 반찬. 이것만 먹고 살다가 뭐 됐냐? 영양실조로 이 두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사람들은 충신이 아니야? 완전 충신이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은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줬어. 오케이, 충신이야. 근데 여기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숙제를 한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날고 긴다는 충신들에 대해서 한탄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의도가 있는 거야. 왜 뛰어난 사람 보고 별로라고 얘기하지? 그 뒤에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의 주장. 줄여 죽은 진들 채미라도 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을 좀 넣을게요. 이 말을 추가하면 좀 더 해석이 쉬워요. 굶주려 죽은 진들 채미라도 하는 것인가. 채미라고 하는 거는 요기하다. 요기요 할 때 그 요기야. 배를 채우다. 자, 굶주려 죽은 진들 요기라도 하는 것인가. 이런 뜻이 돼. 이 사람의 피셜은 뭐냐면 생각해봐. 이 사람들이 숨어 들어간 이 수양산은 은나라의 땅의 산이야. 그지? 근데 사실상 지금은 이 똑같은 땅의 주인이 바뀐 거야. 주나라로. 그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수양산에 있는 고사리 누구 거게? 주나라 거지. 그래서 엄청 엄격하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가 이 산으로 가서 고사리 먹었지. 근데 사실 이거 누구 거? 주나라 거. 너네 주나라 거 먹었네? 배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했냐? 이 사람이 단종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충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충성심이 누구보다 날고 긴다는 백이숙제보다 훨씬 더 낫다. 라는 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엄청 엄격하게 적용을 한 거야.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작품의 의도는 자신의 충성심, 단종에 대한 본인의 충성심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너무 자주 나오는 시조라서 이제하면 백이숙제 이 이야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여튼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시의 내용이고 수사법적인 차원에 봤을 때 중의법 되고 채미라도 하는 것인가. 채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법? 서리법.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번, 25번 같이 볼게요. 자, 24번 쉽다. 나무에 기대고 있는 산을 보았다. 허공에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았다. 이거는 뭘 형상화한 거냐? 풍경이야, 풍경. 자, 나무에 기대고 있는 산. 산은 산인데 나무가 울창한 산이야. 그 다음에 허공에 기대고 있는 나무. 하늘 높이 솟아있는 나무의 모습을 허공이란 표현을 가지고 와서 기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죠? 어쨌든 풍경입니다. 정경이에요. 그런 정경이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때 기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 아마 이 기대고 있다의 의미는 어느 정도의 의미냐? 뭐 정신적으로 기댄다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뭐 기대고 있다로 해석 가능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얘가 기댄다. 얘가
이렇게 기댄다라고 얘기했다. 그럼 무슨 법일까? 사실은 기대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어. 동물도 할 수 있으니까 화류적인 표현이다. 화류법 가능하고요. 뭐 의인법 써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화류법이 좀 더 정확하겠지만요. 화류법 아시죠?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동물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빗대었을 때 흔히 우리가 화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자, 뭐뭐 하고 있는 산을 보았다. 뭐뭐 하고 있는 뭐뭐를 보았다. 자, 비슷한 구절의 형태 서로 대응해서 같이 온다. 대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되시겠고요. 자, 25번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많이 알아둬야 되느냐. 우리 여성 화자가 쓴 거 정확히는 여성 사대부가 혹은 기녀들이 쓰기도 했어요. 이런 여자들이 많이 썼던 내용이 이런 시조의 내용이야. 봐봐. 보통 자기의 늙음을 한탄하는 내용이야. 설빈화한 어디 가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이랬을 때 한자적으로 외운 거 활용하세요. 설빈화한. 자, 눈과 같이 하얀 꽃 같은 얼굴이란 뜻이야. 설빈화한. 긍정이야. 동그라미 칠게. 설빈화한 어디 가고, 자, 아름다운 얼굴 어디 가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얼굴 면자에다가 눈, 목, 가 있다. 뭐가? 증오가 있는 얼굴이 되었구나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아름다움이야. 따지면 설빈화한 아름다움. 그 다음에 면목가증은 증오가 있는 얼굴이라고 했어. 얘는 뭐야? 추함이야. 추하다. 못생겼다. 자, 추하는 얼굴이 되었구나.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 내 얼굴을 내가 봤을 때 뭐하다? 어느 님이 날 사랑할까?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꼴보기가 좋지 않은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자괴적인 표현이죠. 서리적인 표현. 서리법.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뭐 여기서 따진다면 설빈화한 어디 가고 연목가증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대상을 대비시키고 있다. 대조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대조법. 오케이,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되시죠? 여기까지 맞은 거 있으면 카운트해서 이따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고어 나 오늘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딱 하나 별표 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어차피 특히 태장고, 망포고, 유신고도 마찬가지. 이번 시험에 고전문항 나옵니다. 특히 태장고는. 자, 나오는데 항상 어휘가 문제야. 이 중에서 어휘 중에서 31번. 얘는 그냥 알아놔야지. 너무 알아놔야 돼. 자, 홍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직접적인 의미가 있고 간접적인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홍진, 붉은 홍자의 먼지 진짜야. 그대로 해석하면 붉은 먼지란 뜻이야. 좀 쓸게. 붉은 먼지란 뜻인데 왜 붉은 먼지냐? 자, 얘가 상징하는 건 똑같아. 진세, 인세, 하계 똑같아요. 속세. 세상. 인간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속세라고 하죠. 그 속세를 상징하는 이유는 굳이 따지면 뭐 옛날에 원래 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먼지야. 왜 먼지냐? 뭐 따지면 사람들끼리 부대끼고 살잖아. 그럼 뭐가 일어나? 먼지가 일어나지. 그래서 사람들이 부대끼며 사는 부정적인 공간 해가지고 홍진, 이 속세를 뜻하게 된 거야. 여튼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홍진이 왜 중요하냐? 자연친화 관련된 시조 나오거나 가사 나올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그 작자들이 싫어하는 게 되게 홍진입니다. 이 홍진에서 살기 싫다, 자연에 있고 싶다, 그런 내용들을 쓸 때 말이 나오는 게 홍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얘네. 나머지도 중요한데 너네 외웠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6번부터 7, 8, 9, 40번 있다. 여기는 여기 안에 필기하기가 좁으니까 코네노트에 활용해서 필기하던가 아니면은 선생님이 준 종이에다가 필기를 좀 하십시오. 제가 여분 종이 드린 친구도 있고 안 드린 친구도 있는데 혹시 여분 종이 필요하다? 있어요? 네. 자, 36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 학기에 시험 봤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 사이시옷. 그러니까 사이시옷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쓸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 사이시옷. 사이시옷의 표기.
사이에 들어가는 시옷인 건 아시죠? 시옷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여부를 지금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느냐. 자, 봐봐요. 사이시옷 표기를 하기 위해서 대전제적인 조건이 있다. 자, 세 가지.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죠. 나중에 계속 쓰이니까. 자, 첫 번째 보이시나요? 자, 기본적으로 사이시옷은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 있는 단어에서 일어납니다. 한 글자로 뭐란 얘기야? 어근. 합성어란 얘기야. 파생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어근 접사일 때 아니라 합성어일 때 기본적으로 발생을 한다. 적어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복합어여야 된다라고 하는 합성어의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합성어의 조건과 더불어서 이 합성어가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합쳐진 게 합성어잖아. 두 개 중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 무조건 이거여야 돼. 한자어 말고. 고유어가 하나씩 있어야 돼. 다른 말로 순우리말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이 두 어근 중에, 두 말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고유어가. 이해되시죠? 얘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봐봐. 사이시옷이면 단어하고 단어 사이에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단어의 끝 음절이 뭘로 끝나야 돼? 모음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첫 음절, 그러니까 첫 단어, 앞 단어, 선행 단어의 말이 끝이 뭘로 끝나? 모음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기본 전제 조건. 이게 있어야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좀만 더 쓸게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사례가 있다. 첫 번째, 사이시옷을 쓸 수 있는 경우. 이 조건은 기본 만족이야. 만족에다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에 속하면 사이시옷을 쓰는 거야. 자, 봐봐요. 첫 번째, 우리 했던 거, 된 소리가 난다. 된 소리가 뒤에 난다. 라든지, 아니면 비음하고 한번 일어난다. 니은이 비음하라고도 하고요.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붙는다는 얘기야, 덧난다는 거는. 그 다음에 니은이 연속으로 오기도 합니다. 니은이 연속으로 소리가 덧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는 좀 쉬운 애들이 나와 있어요.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린 거는 기본적 규칙이야. 근데 예외가 있지, 예외. 자, 사이시옷에 예외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근 관계가 둘 다 한자어야. 한자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시옷 쓰는 애들이 있어. 자,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고속도로 생각하라. 자, 고속도로를 탔는데 내가 아침에 출발을 했어. 잠이 왔다. 그래서 차를 타고 세수해로 외운다고 했어. 다시 차 타고 세수해 아니야. 회야. 잘 봐야 돼. 차 타고 세수해로 외웁니다. 얘네들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앞 글자를 딴 거예요. 외워볼게요. 잠깐. 여기 약간 변형이 있어요. 타에 퇴간. 퇴마루 할 때 퇴간. 퇴간. 곡간. 셋방. 숫자. 횟수.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지금 얘네 6개가 있죠? 얘는 예외야. 예외죠. 다시. 예외적으로 한자어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쓰는 친구들. 이해되시죠? 차 타고 세수해.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찻간, 퇴간, 곳간, 셋방, 숫자, 횟수.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한자어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쓰는 친구들. 찻간, 퇴간, 곳간, 셋방, 숫자, 횟수. 오케이? 자, 그러면 적용해볼게요. 자, 얘네 둘 중에 고르란 얘기야. 우유병. 일단 우리가 뭘 판단을 해야 되냐? 대전제, 합성어. 우유 플러스 병이지. 합성어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근 중에 순우리말이 있냐? 우유병. 없어. 봐봐요. 소우자에다가 우유 얘기할 때 유잖아. 그지? 그 다음에 병은 병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얘네 구성이 뭘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그러면 어느 조건에 저해되냐? 이거야. 2번 조건에 저해가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앞말이 물론 모음으로 끝나긴 했어. 2번을 만족 못한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봐봐, 얘들아. 우유병 발음해봐. 자, 우유병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우유병이지. 오케이? 우유병인 건 맞아. 발음할 때 이거 된다고. 된 소리가 되는 거 맞아. 근데 적용하지 않고 이게 정답이야. 그 이유는 뭐겠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해돼? 어근에 순우리말이 지금 없잖아. 그것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우윳빛. 우윳빛은 얘가 다르다. 우윳빛은 뭐야? 얘가 맞아. 자, 왜 얘가 맞는지 볼게요. 우유 플러스 빛이죠? 합성어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합성어에서 순우리말 있냐? 있죠. 우유는 순우리말이 아니지만 빛은 빛광이 있기 때문에 빛 자체는 고유어잖아. 그래서 한자어, 고유어 구성이야. 그리고 발음할 때도 보세요. 우윳빛깔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윳빛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윳빛, 우윳빛 이렇게 발음하죠. 혹은 이 디귿을 없앨 수도 있어요. 우윳빛 해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발음할 때 된 소리 난다. 그리고 당연히 앞에 모음으로 원래 이렇게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 다 만족한 거야. 그래서 얘는 우윳빛 두 번째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헷갈리는 게 장대비하고 잔맛비예요. 보세요. 발음할 때 장대비, 장대비. 자, 장대비야. 맞지? 그럼 너네가 오해를 한다. 자, 어떤 오해를 하는지 볼게. 일단 장대비에서 장은 길게, 엄청 길게 내리는 비야. 세차게. 길장에다가 그 다음에 비우 들어가서 비우가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을 따지면 길장은 한자어, 비우의 비는 고유어지. 그러면 합성어이고 1번, 2번 규칙까지 지켰어. 그리고 장대, 애로 끝났기 때문에 모음인 것도 지켰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 된소리도 돼요? 잘 생각해봐. 자, 이 된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의 규칙은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뒤에 있는 단어에 나타나야 돼. 된소리가. 그지? 그러니까 아까 우윳빛처럼 여기 세 번째 끝부분에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된소리가 되는 거는 삐가 아니잖아. 장대삐가 아니잖아. 이해돼? 장대비, 장대비 여기서 되는 거잖아. 이거는 사이시오식이랑 관련 없어. 그치? 그러니까 따로 쓰지 않고 장대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장대비. 근데 장맛비는 좀 다르다. 장맛비는 장마하고 비가 둘 다 한자어가 아니라 둘 다 고유어야. 일단 고유어인데 거기다 플러스 자 합성어 됐지? 고유어 됐지? 앞말 모음으로 끝났나? 끝났지? 장마 아로 끝났잖아. 그치?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야. 발음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볼게. 장맛비가 된다. 그죠? 장맛비. 장맛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치 마지막 B가 된 거 맞잖아. 된 소리. 1번의 경우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맛비가 되는 거죠. 장맛비. 그 다음에 위집, 윗집. 윗집. 자, 뭐가 많은지 볼게. 일단은 위집 했을 때 윗상이 있잖아. 상. 그래서 얘는 일단 고유어. 얘도 집가가 있기 때문에 고유어야. 둘 다 고유어야. 자, 근데 합성어지? 고유어지? 앞말 모음으로 끝났지? 됐지? 자, 그랬는데 뒤에 발음할 때 윗집, 윗집, 윗집 뭐 돼요? 위집이에요. 그러면 예, 되는 거죠. 윗집, 윗집. 근데 얘는 달라. 위층, 위층이 있어. 얘는 봐봐요. 층층자가 한자어긴 한데요. 어차피 위가 고유어라서 고유어 한자어 구성이라 1번, 2번까지 만족이에요. 그리고 3번도 당연히 만족이지. 위로 끝났으니까. 근데 발음할 때 위증이 아니잖아. 뭐 윈, 능? 더 아니고요. 니은은 날 수도 없고요. 얘네들은 이 치읓이 거센 소리잖아. 그냥 얘는 발음이 위층이야. 위층, 위층이라고. 그럼 이 조건은 다 만족을 했는데 이 사례에 들어가지 않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위층이야. 위층. 되시죠? 위층. 나머지는 할 필요 없다. 왜냐면 예외야. 곡간, 새빵, 착간, 퇴간, 횟수지? 그럼 다 후자야. 곡간, 새빵, 착간, 퇴간, 횟수.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사이시오 파트 다시 볼게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37번. 닭하고 깍의 음운 변동 차이를 서술하라 라고 했어. 이거는 뭐 마스터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닭부터 볼게요. 닭 발음할 때 어떻게 하니? 뭐만 남니? 기억만 남지, 그치? 닭만 이렇게 남아, 그치? 그 다음에 깍 할 때 뭐만 남니? 똑같이 기억이 남아. 근데 이걸 왜 물어봤겠어? 결과적으로는 둘 다 기억인데 걔네들이 바뀌는 원인이 다르다 이 얘기지. 자, 닭이라고 하는 것은 리을 기억이야. 얘네들은 뭐라 그래? 자음의 무리. 자음? 재영아, 자음의 무리 뭐라고 해? 자음? 네?
자음군이겠지. 물이 군자 써가지고 자음군이잖아. 자음군이잖아.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거. 뭐야? 자음군 단순하잖아. 자, 자음군 단순화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음문의 변동의 종류가 4가지가 있잖아.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이 있죠. 그 중에서 리을이 날아가는 거야.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는 탈락에 들어가요. 범주를 따지면 얘는 탈락이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쌍기역에서 이렇게 지운다고 기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쌍기역에서 기역을 바뀌는 거다. 그치? 이런 된소리가 기역으로 바뀐다. 음절에 올 수 있는 끝소리가 정해져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선생님 줄여서 쓸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끝. 시야. 자, 음끝이 있는데 얘는 뭐야?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 교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된소리의 경우는 교체가 되는 것이지만 자음군, 서로 다른 자음이 왔을 때는 탈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와 탈락의 차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얘들아 서술형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야. 음절하고 어절, 음운은 뭐 알 것이고 음절하고 어절을 잘 구분을 하셔야죠. 음운 알겠지? 자, 음운은 옛날에 시험 봤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어디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자, 다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운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자음하고, 그럴 줄 알았다. 자음하고 모음이 있죠. 자음하고 모음이 있고 장음을 나타내는 비분절 음운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운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절이 있습니다. 음절은 쉽게 얘기하면 뭐랑 연관되어 있냐? 글자 수랑 연관되어 있다. 얘들아, 음절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했을 때 글자 수야. 음절, 밑에 쓸게 음절. 글자 수, 그럼 3음절 이러면 얘들아 이 글자 수의 음절 몇 개야? 하나, 둘, 셋. 3음절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어절은 뭐랑 연관이 있냐? 띄어쓰기랑 연관이 있다. 띄어쓰기랑 연관이 있다. 자, 그럼 질문해볼게. 여기 그냥 아무나 해보는 거야. 음운 변동 차이를 서술하시오의 어절은 몇 개게? 4개지? 얘들아, 기준이 띄어쓰기가 이게 3개라고 이게 3어절 아니에요. 이게 덩어리가 기준이요. 4덩어리니까 4어절이야.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띄어쓰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39번.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윤회정 할 때 했어요. 동사하고 형용사의 차이점을 문법적 관점에 서술하시오라고 했어. 일단 정의적인 차원에서부터 먼저 볼게요. 동사는 정의가 어떤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낼 때 우리 동사라 그래요.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뜻할 때 우리가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작, 작용, 성질, 상태. 근데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 3가지 정도 있잖아. 더 외워두면 좋지만 선생님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자, 3가지의 경우 나눠가지고 좀 써볼게요. 첫 번째, 명령형. 두 번째, 현재형. 세 번째, 청유형. 이렇게 3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좀 작긴 하지만 쓸게요. 동사, 형용사일 때가 다르다고 했어. 근데 제가 쉽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동사는 웬만하면 된다. 웬만하면 돼. 그래서 동사, 돼, 형용사 다 안 돼. 모르겠으면 해봐. 자, 동사. 자, 선생님 본다, 칠판 본다 했을 때 보라, 봐라 되죠? 그 다음에 현재형 본다 되죠? 보자 되죠? 근데 뭐 형용사 강하다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강해라, 강한다, 강하자 안 되거든요. 다 잘못된 표현이야. 비문이야. 그러니까 형용사는 안 되는구나. 동사는 명령형, 현재형, 청유형 다 가능하구나. 그런 게 문법적 차원에서의 차이점 이렇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죠. 39번이고요.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태장고는 시험을 봤고 다른 학교는 시험을 아직 안 봤어요. 한글 맞춤법이랑 관련된 얘기예요. 자, 띄어쓰기를 하는 거다. 우리 그게 있어. 태장고 애들은 복습이야.
우리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법을 어법적으로 맞게 쓰기 위한 규칙이야. 법칙이야. 거기에 대전제가 있어. 자, 대전제 중에 하나가 우리말은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춰 쓴다 라고 하는 규정이 하나 있고, 또 중요한 대전제 규정이 하나 더 있어.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 띄어쓰기를 해야 돼. 근데 조건이 있어.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 자, 좀 쓸게 이거는.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한다. 이때 이 단어라고 하는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 단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독립적으로 좀 따로 쓸 수 있는 친구들, 독립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단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정의는 자립성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자립 형태소인 단어가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조사가 있죠. 자, 조사는 원래는 의존 형태소예요. 혼자 쓸 수 없다고. 얘들아, 을을, 이가, 은는 혼자 못 쓰잖아. 그치? 어디에 붙어가지고 써야 돼? 붙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얘만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해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튼 이건 딴 얘기야. 띄어쓰기 어쨌든 하라고 했으니까 해볼게. 그러면 자, 그가 떠난 지 3년이지만 왜 아직 그가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단어 단위로 띄어쓴다라고 했으면 원래 조사도 띄었어야 돼. 근데 조사는 예외적으로 좀 붙였습니다. 자, 볼게요. 그가 되죠? 떠난 지. 자, 지금 여기 봐야 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친구야. 떠난 지 3 띄고 년 이지만 띄고 왜 띄고 아직 띄고 그가 띄고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랬어.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얘네들이야. 자, 뭐 부차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3년이라고 했어요. 이때 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년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명사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때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에 의존해서 써야 된다. 즉 관형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위명사이자 의존명사야. 즉 앞에 뭐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돼. 그치? 그냥 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떠난 지 년이지만 몇 년? 물어보잖아.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야. 3년이야. 년이지. 자, 의존명사야.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돼. 질문할게. 3은 관형어의 역할을 해주지? 얘는 수사야, 수관형사야? 관형사지 않을까? 얘들아, 이 3년이 3이라고 하는 것이 년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꾸며주잖아. 얘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야. 이거는 그냥 복습해봤어? 수관형사. 이 얘기야. 어쨌든 떠난 지랑 보고 싶은지를 마주 볼게. 똑같은 지가 있는데 얘는 띄고 얘는 안 띄어요.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의존명사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떠난 지에 있는 1번이라고 그냥 칭해볼게. 이 1번 지의 경우는 어떤 친구냐면 의존명사 지야.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애 설명이 필요해. 없으면 이상하다는 얘기야. 해볼까? 그가 지 몇 년이지만 뭐 한지 설명이 필요하다. 근데 그 앞에 설명이 필요하니까 얘 앞에 떠난이라고 하는 관형어가 온 거야. 하나 더 해봐. 자, 떠난지라고 했어. 떠나다에 품사가 있다. 채원아, 떠나다의 품사가 뭐야? 선생님 물어보는 거 품사야? 떠나는 거야. 동사지. 용언이야? 자, 근데 얘가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끔 도와준 이 니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니은의 이름이 있다. 이 니은의 이름이 뭐지? 얜 떠나다라고 하는 떠나의 어가 안에 니은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붙은 거야. 이 니은이 뭘까? 맥락을 봐. 적어도 여기 현재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않을까? 자, 관형사용 어미야. 자, 관형사용 어미인데 그 중에서도 과거 시제에 나타내는 관형사용 어미겠지. 이미 떠났잖아. 떠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거야.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자, 관형사형 어미가 도움을 줘. 누구한테 도움을 주더라? 떠나다와 같은 용언. 동사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붙는 친구잖아. 얘가 어미잖아. 아시죠? 용언이랑 어미 친구. 그러면 하나 더. 채연 친구 누구? 채연이랑 붙는 친구. 조사입니다. 만약에 이게 조사였다면 얘는 뭐 관형격 조사, 의의 도움을 받았어야 돼. 예를 들자면. 여튼 그런 애들이야.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쓴 거야. 기본적으로 수식해주는 애가 앞에 있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보고 싶은 지 이랬어. 얘는 안 띈대. 자, 그러면 이 지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 문법적인 역할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이 지는요, 말의 의도를 생각해봐. 약간 스스로 한탄하는 느낌이 있어. 왜 아직 그가 보고 싶은지? 야, 물음표야, 물음표. 그죠? 나의 의문을 나타낼 때의 지가 있어. 여기서 정확히는 지라고 했지만 뭐 니은지의 표현이야. 니은지. 이 니은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이냐? 의문을 나타내는 따지면 의문형 어미예요.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근데 얘들 아시죠? 원래 용언하고 용언의 어간하고 어미 사이는 띄어 안 띄어? 안 띄거든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 보고 싶은지 이 뒤에 있는 어미는 어떻게 해요? 붙이는 거죠. 얘랑은 다른 거야. 얘는 따지면 얘는 의존 명사. 의존 명사인 거야. 떠난 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지는 의문형 어미이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는다. 즉 얘는 단어이고 얘는 단어의 구성을 이루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띄어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얘는 어미, 얘는 명사. 그래서 띄어쓰기에 차이가 있다. 이 얘기. 오케이? 오케이?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이랑 좀 연관이 돼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되시죠? 여기까지 좀 마무리할게요. 가정집 풀이는 좀 마무리하고 뒤에 문제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네들이 생각보다 보니까 좀 틀렸어요. 이 중에서 앞쪽이다. 미안하다. 앞쪽이지. 여기서 몇 개만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을 크게 할애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봐야 될 게 몇 개 있다. 일단은 너네 시험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쪽에 9번을 한번 볼게요. 지금 상춘곡이라고 하는 정극인의 가사 작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에요. 여기를 뭐 이것만 가지고 3시간 수업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지만 이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다. 왜 알아두시면 좋으냐? 옆백에다가 좀 써볼게요. 지금 제목도 안 나와 있는데 상춘곡이라고 적어봅시다. 여기 문제 위에다가 자 상춘곡이라고 하는 이 가사 갈래는요 정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 내가 이 작품의 갈래가 가사 갈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디까지는 배웠냐? 시조까지는 배웠어요. 근데 조선시대 성에 관한 갈래 중에 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는 딱 봐도 겁나 길죠? 자, 가사의 특징은요. 시조처럼 뭔가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행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행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얘기야. 그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사 작품인데 왜 중요하냐? 가사 작품의 첫 번째 작품이 최초 작품이 바로 정극인의 상춘곡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첫 번째 작품이야. 당연히 형식을 다 지켰겠지. 가사에서 요구하는. 자, 근데 상춘곡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 봅시다. 완상이라는 뜻인데요. 감상하다라는 거야. 감상하다. 봄의 풍경을 감상하는 곡, 노래라는 뜻이야. 다시. 봄의 풍경을 감상하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에서 머무는 내용, 자연 속에서 봄을 만끽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친구들이 지금 9번 문제예요. 이거는 뭐 이 작품의 시어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어. 일단 보기를 먼저 볼게. 뒤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자신 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이입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 봐봐. 이 자체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 내 감정은 없는 거야. 뭐라고요?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감정을 넣어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감정이입이 있는데 상충곡 문제가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꼭 나오는 국룰 문제가 9번이에요. 왜냐면 이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어가 이 위에 상충곡 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애들 한번 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일단 간단하게 볼게. 기역은 옛사람이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뭐 조상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사는 이런 삶이 멋지지?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조상이 옛날 나보다 뛰어났던 조상님들 있지. 조상님들이 즐기는 자연에서의 즐기는 여유로움이 풍류죠.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여기서 미친다라고 하는 거에 앞에 말을 추가할게요. 수준이야. 무슨 뜻이죠? 야,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연의 흥취가 과거 조상들이 즐겼던 풍류 수준에 미치냐 못 미치냐? 답은 정해져 있어. 미친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만큼이나 자연 속에 잘 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니라 따지자면 비교 대조하는 기준이야. 정답은 얘가 아니야? 기억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새롭다 이랬어. 이거는 이제 봄의 풍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야. 봄의 풍경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아름답지? 조화신공. 이 조화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화라는 표현은 누구를 자칭하는 거냐? 뒤에 나와 있어. 신이야. 신이야. 이런 신적인 존재의 공이, 그러니까 공로, 뛰어난 업적이 물건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라고 하는 건 야단스럽다, 화려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했을 때 왜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의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거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건마다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가져. 그럼 따지면 이 니은은 뭐가 되는 거냐?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봄의 풍경이야. 그래서 봄의 풍경의 뭐 창조자, 창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정도의 역할인 거지. 여기다 감정 넣은 거 아니잖아. 신한테 내 감정 넣은 거 아니잖아요. 됐나? 자, 디귿을 볼게 그러면.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수풀에서 울고 있는 새가 있다. 새 체크. 얘가 근데 뒤에를 보세요. 춘기, 봄춘, 기운.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뜻이야.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교태라고 하는 것은 아양이랑 보통 같이 쓰이는데요. 고태나 아양을 부린다라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 그런 걸 교태하고 아양이라고 해. 근데 잘 생각해봐요. 얘가 뭐 짹짹 울어요. 자, 새가 울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얘도 봄의 기운을 느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태하고 아양을 부르면서 우는 거구나. 이건 누구 피셜이야? 화자 피셜이야. 그치? 나는 지금 봄이 너무 좋으니까 저기 그냥 우는 새도 쟤도 봄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도 우니?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근데 사실 얘는 그냥 있는 거거든. 얘는 그냥 우는 거야.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근데 운다라고 하는 화자의 감정을 넣었다. 이게 뭐야? 발표할게. 이 디귿이 대표적인 이 시에서의 감정이입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감정이입. 이해되시죠? 이 감정이입이 들어있는 게 3번 친구입니다. 디귿. 자,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 왜 이게 문제 옳은지 미음을 못 찾겠거든? 리을까지만 할게. 자, 리을 소동 아해더러. 자, 아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술하면 우리 자연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술입니다. 원래 풍류할 때 자연 풍경을 보면서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더러 주가 술집에 술 사와서 술 사오라고 시켜서 술 먹으면서 자연 보겠다는 얘기야. 이러면 얘는 뭐야? 그냥 아이야. 심부름 시키는 대상인 거야. 그럼 상관없지? 감정이입이랑은. 그래서 정답이 디귿이야. 이 새라고 하는 대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감정이입을 얘기할 때 나오는 예시로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예시니까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 상충곡의 감정이입 쓰인 부분 어디? 새. 정확히는 우는 새 파트입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그렇죠? 3번. 그 다음에 문법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좀 더 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더라고. 너네가 풀기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했었는데 9쪽이 38번. 자, 중세국어는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죠. 근데 학교마다 조금 그 난이도의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좀 하드하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약간 수능 버전이야, 지금. 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그러니까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 일단 보기가 되게 많더라. 자, 볼게요. 후민정음의 창제 의도가 들려나 있는 머리말이며 세종 임금이 만드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건 너무 쉽죠? 자, 이거 지금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용비어천가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왜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야. 어지잖아.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악장이죠. 조선이 처음 건국되었을 때 우리 조선의 정당성, 건국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야. 그런 내용인데 가에 지금 많아. 여기 가 생종엉쟁 훈민정음은 뭐야?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잖아.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맞죠? 가 정답이에요. 들어갈 수 있죠? 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 책 같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책 좀 보면서 하게. 자, 38쪽이었죠? 맞나요? 38번. 자, 보시면은 가나다라 이렇게 쭉 있어요. 보면, 자, 나에 해당하는 거 선생님 앞에 볼게요. 나에 해당하는 게 달아야. 앞에 봤을 때 달아. 자, 달아는 달아로서 서르처럼 모음 효과를 잘 시켰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다르다라는 의미였잖아. 잠깐만. 얘가 원래 형태에 뭐가 들어가 있니? 아래 아자 들어가 있어. 그지? 뒤에 아 왔어. 그래서 뭐가 돼? 아아로 됐어. 모음조화 지켰지? 그지? 그 다음에 서르. 이것도 지켰잖아. 음성이잖아. 그지? 설명 더 안 해도 되지? 서르. 모음조화 잘 지켰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띠. 사마띠. 기억나시죠? 통아지라는 뜻이었어요. 자, 사마띠의 형태를 변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얘가 이렇게 합쳐졌어? 근데 시옷으로 바뀌었지. 얘들아, 잘 생각해. 구개음아. 오케이, 구개음아 안 일어난 거 맞아? 원래 사마지니까. 근데, 자, 칠종선법이다? 아니겠죠. 칠종선법은 나중에 근대국어나 얘기하는 거고, 팔종선법이죠. 가느다란 물방울에 시옷 더하는 거. 그래서 치읓이 시옷된 거 아니야. 그지? 틀렸잖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라 볼게요. 기본형 아니하다와 기본형 그치다. 자, 이거 어떤 부분이냐면 아니할 쉐, 아니 그칠 쉐. 뭐 여기 이 부분이야. 근데 거기서 그치다의 이유를 나타내는 정적적 연결어미 리을 쉐를 결합한 형태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맞긴 해요. 자, 아니하다. 그 다음에 기본형이 그치다. 그치다라는 뜻이야. 원래 그치다야. 형태가 그치다인데 이거 조금 어렵게 했으면 배웠을 거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 리을 쉐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걸 결합한 형태이다?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너네가 헷갈리는 이유가 이 맞다라고 체크한 선지의 조합이 여기 없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내가 이게 맞아도 라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형식 종성을 사용한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가 쓰였으며 니의 두음어치 사용되지 않았다. 이건 마가 뭔지 봐야겠다. 자, 마가 뭐니? 마 어디 있어? 아, 백성이 니르고저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렇지? 자, 여기서 니의 두모 적용되어 있는 거 아니지? 맞아? 뒤에는 맞아? 근데 백성이 니르고저 할배 이슈도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형식 종성을 사용한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는 표현이 틀렸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는 맞아. 백성에다가 이제 한자가 붙였으니까. 근데 백성의 성은 원래 리얼 종성이잖아. 형식 종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성이잖아. 그러니까 틀렸어. 아니지. 마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바자 합쳐져 있어요. 바자 같이 보면 바는 뭐 아마 뜻을이었나? 뜻을. 그 다음에 자 같은 경우에 수매. 뜻을이랑 수매야. 어두장구로 비읍기 합음병서. 맞지? 자, 합음명 사용되어서 현대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났으며, 그러니까 이걸 된소리로 우리가 읽잖아. 뜻을. 그 다음에 쓰매. 이렇게 읽잖아. 그죠? 이어적기 됐죠? 뜨들, 쓰매. 둘 다 되잖아. 이어적기. 그 다음에 모음조화 되죠. 다 되나? 다 된다 지금. 바하고 자 오케이. 되죠?
그 다음에 4 볼게요. 맹간혼이에서. 맹간혼이에서 노는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나와 1인칭 선언말 어미 오가 사용되었다. 좀 어려운 건데요, 얘가. 자, 만든 혼이 28달에 만든 혼이 할 때 걔야. 이때 노는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나. 원래는 나인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나에다가 오라고 하는 애가 붙여서 얘가 결국에는 맹간혼이로 변한 거야. 노로 변한 거야. 이해돼? 여기서 원래 나라고 하는 게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예요. 원래 나가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야. 그 다음에 1인칭 선언말 어미 오. 그러니까 주체가 1인칭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1인칭일 때 얘기하는 오가 들어가 있는 거 맞아. 맞아. 좀 어렵지 얘가? 자, 얘는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자, 그 다음에 아를 볼게. 해요. 자, 날마다 하여 뭐 쉽게 쓰고자 할 따름이다. 뭐 이 그 부분이죠. 자, 하여 했을 때 여의 형태로서 전타금, 이거를 몰라봤겠죠 아마. 전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된소리야. 근데 된소리인데 그냥 된소리가 아니라 파열음 계열의 된소리를 우리가 전타금이라고 해요. 이때 파열음은 아시죠? 우리 현대국어 생각하세요? 고디바, 사자 이런 애들이 파열음이야. 그지? 자, 그런 파열음 친구들이 된소리야. 그러면 이응은 애초에 이 이응은 파열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 얘는 비음이잖아. 비음. 그래서 이 표현이 일단 틀렸어. 그 다음에 피동전미사 이야. 근데 여기서 날마다 하여 쉽게 쓰고자 할,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근데 여기서 사람마다 하여의 맥락을 보세요. 하여는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얘는 피동전미사가 아닙니다. 사동전미사죠.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말도 틀렸고 얘도 틀렸어. 그래서 아는 아니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려운 단어 차에 자, 기억, 가의 기억은 뭐니? 찾는 게 더 힘들어. 할 놈이. 그러니까 뭐 할 놈이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는 놈이 많다 할 때 할이야. 여기서 리을 받침에 여린 히읗을 덧붙이는 이형보래라는 게 있어. 이게 이름이 이형보래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간 관형사용 어미처럼 쓰이는 거야. 못, 할, 놈이 뭐 이런 식으로 써요. 할 놈이. 놈을 이렇게 꾸며준다고. 그죠? 이때 이렇게 같이 쓰는 거. 리을이랑 여린 히읗을 같이 쓰는 거 있지. 이걸 이형보래라고 해. 이걸 이형보래라고 해. 자, 얘가 들어가고. 연철, 할 놈이 여기 있잖아. 연철이 이어 적힌 거 알지? 놈이 올라갔어? 연철되죠. 그 다음에 할 놈이 뒤에 보면 한이라, 만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평소형 종결어미라예요. 여기 어려운 거죠? 자, 표정이 점점 안 좋다 얘들아. 자, 여기 있는 애들이 들어갈 수 있어. 다 맞아, 얘도. 오케이? 그 다음에 카하고 타를 볼게요. 남간, 나무야. 차연과 조사 사이에 모음조어가 실현되었다. 맞죠? 둘 다 양성 모음 아니야. 아래 아자에다가 앞에 아자 같이 있잖아. 그치? 둘 다 들어있어? 모음조야? 맞아? 근데 이런 나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이 원래 없었는데 뒤에 조사가 붙을 때 생기는 거 있잖아. 기억 덧생긴 체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기억 고금형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일어. 자, 이건 용비어천가 파트야. 내히 일어 바다의 가난이 그 부분이야. 일어의 형태로 이르러를 의미하며. 그래, 내가 바다에 이르러서 간다는 얘기야. 자, 바다에 간다? 얘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합해 봤을 때 뭔가 잘못된 조합들이 1, 2, 3, 4, 5 중에서 1, 3, 4,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해 봤을 때 가장 맞는 거, 이 맞는 것만 들어있는 게 2번이야.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얘는 좀 봐야 돼서 얘만 좀 풀었어요. 그리고 원래 더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나갈게. 조금만 설명만 간단하게 할게. 선생님이 아까 준 프린트 있어요. 거기 파트부터 나가야 되는데, 자 단어의 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 윤회전 개념의 나비 효과에는 단어의 형성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고 가고 싶다. 단어의 형성. 이건 뭐 쉬워?
저번에 했던 게 품사, 형태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단어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단어는 자립성이 있는 친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흔히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 쉽게 만드는 거. 그냥 얘 혼자만 쓰는 거야. 하나만 쓴다고. 무슨 어라고 할까? 단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어. 저 아까 프린트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 복합어라고 얘기를 해요. 복합어. 두 개가 합쳐지는 거. 이랬을 때 단일어는 어근 한 번의 관계야. 그치? 단어 하나니까. 근데 아까 봤다. 사이시옷 할 때 어근 플러스 어근의 관계를 뭐라고 해? 합성어. 이제 이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접사하고 어근 혹은 어근 접사 혹은 접사 어근 접사 접두사 접미사가 더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얘네는 뭐라고 해? 파생어 라고 해. 그지? 합성어, 파생어. 크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뭐 하나씩만 봐볼까? 단일어는 바다. 그래.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나눌 수 없는 친구들. 그 다음에 복합어는 두 가지가 있어. 크게 합성어하고 파생어가 있는 건데 합성어, 국밥, 국 플러스 밥이야. 그지? 둘 다 의미 살아있다. 근데 파생어의 경우에는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접사의 의미가 크진 않아요. 보세요. 맨손, 날개, 헛발질 이렇게 있어. 맨손이야. 말하고 싶은 거 맨이야, 손이야. 손이지. 이런 애들이 어근이야. 그리고 앞에 왔잖아. 뭔가 아무것도 없는, 더 씌워져 있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날것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맨이 있어. 그지? 이 맨이라고 하는 애가 뭐야? 앞에 왔어. 접두사야, 접두사. 얘는 파생어지. 그 다음에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있을 수 있어. 날개 기본형이 뭘까? 날다지. 날다야. 동사야. 다시 동사야. 근데 날개 품사. 날개 품사. 명사지. 자, 명사야. 바뀌었다. 그럼 바뀐 이유가 있지. 봐봐. 저번 시간에 했어. 품사를 바꾸는 유일한 친구가 딱 하나 있는데 걔가 누구라고요? 전미사라고. 오케이? 자, 전미사 뭐가 붙은 거니? 개가 붙은 거야. 이해돼? 전미사 개가 붙어가지고 날다에다가 개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여서 품사를 바꾼 거야. 뭐에서 뭘로? 동사에서 명사로. 이해돼? 그래서 어쨌든 얘는 파생어.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 그 다음에 헛발질도 있어. 발이 메인이야. 근데 쓸모없는, 불필요한 접두사야. 그 다음에 발질, 하는 질은 행이야. 뭐 바느질 아니면은 헛발질, 손바느질 뭐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어. 행위란 뜻을 가지고 있죠. 뒤에 옵니다. 전미사예요. 어쨌든 크게 나뉘어 봤을 때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뒤에서 할 파트 내용이 뭐냐면 합성어의 종류가 있고 파생어의 종류가 있어. 그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더 하면 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부터 마저 할게요.